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한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는 4.25%로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동결로 통화위원 9명 중 6명이 동결해 3명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중 폭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36이 고정 점화 시험 중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스페이스X는 10차 시험 비행 준비 중 기술적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준틴스 데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동 분쟁도 더 격화가 됐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졌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기 때문인데요.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간밤에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하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동결로 결정이 되면서 4.25에서 4.5로 동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파괴적인 사람이야 라고 올렸는데 실제로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이 태도를 보였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가장 멍청하고 파괴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격화된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낮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아직도 내리지 않은 거에 대한 이 비판의 우려 조금 더 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점도표가 나왔었죠. 올해 2회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과의 견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오는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동결한 만큼 이 뉴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뉴스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소식입니다. 오늘로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아침 개장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속보로 또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로써 일주일이 되면서 점점 더 긴장이 고조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한 개입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중동의 전쟁이 얼마나 더 격화가 될지, 얼마나 더 이루어지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 관련된 시설까지 타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지금 요즘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오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 쇼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동은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세계 4위, 또 에너지 생산국 중에 굉장히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좀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오펙 플러스에서는 세 번째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에너지 생산국이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공포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불안정한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한 달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73달러 선,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사실은 5월 말만 하더라도 60달러 선에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만에 10달러 선이 훨씬 더 점프를 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유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브렌트유 역시도 지금 77달러 선에서 올라가면서 6월 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된다라는 소식에 원유가 더 흔들리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유가 흔들리게 된 거에 이 자세한 사항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겠죠. 이 중동발으로 인해서 중동에서는 원유 생산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흔들리는 뉴스가 나온다면 유가까지 같이 덩달아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린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협이 차단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만 달러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역시나 우려가 되는 사항 첫 번째 토픽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6월에 그리고 7월에 약 1일 40만 배럴의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급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럴을 했는데도 공급 불안이 된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슈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시장 전반에는 영향이 더욱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도 한번 볼까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흔들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원유에 대해서 부족함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인 건데 지금 미국 안에서도 재고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성, 공급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사실이 이 국제 유가를 더욱더 점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번째 이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90에서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유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불안정하게 봤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승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유력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유가가 상승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벌써 지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찍힌 사진인데요. 워낙 주유소마다 가격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1,700원을 돌파한 곳이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미하게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뿐만이 아니죠. 바로 물류에도 파급이 예측이 지금 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 물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덩달아서 다른 제품들까지 우려 사항이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또 많이 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투자 포인트를 오히려 돌려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엑손모빌과 쉐보론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같은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6월 초부터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6%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엑손모빌 쪽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 옆에는 쉐보론 그래프도 준비했습니다. 이 한 달 그래프인데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6월 중순까지만 오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쉐보론 같은 경우 7% 급등하면서 역시나 유가 관련된 이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들은 급등한 사실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대형 통합 에너지 기업은요, 안정적인 또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이쪽으로도 약간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이랬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석유주가 있겠죠. S-오일과 또 한국흥구석유와 한국석유까지 또 요즘 좋은 흐름, 조금씩 급등한 흐름 가졌는데요. 이런 석유주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아무래도 해운에 대한 또 물류에 대한 유가 상승이 또 올라갑니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쪽, 해운주 쪽으로는 오히려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HM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폭으로 올랐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 역시나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산주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6월 13일부터 19일 기준으로 ETN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원유에 대한 곧버스 순매수입니다. 이 원유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이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유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이 안에서도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뉴욕 증시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김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준틴스 데이로 휴장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에서는 지금 유럽에서 41억 유로 과징금 확정 위기가 있다라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조금 탄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 제가 좀 전에 또 방산주 이야기도 해드렸었는데 팔란티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어이브 소식입니다. AI에 대한 요즘에 또 이슈가 또 많고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질주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글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글에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요 47억 달러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라는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둘러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43억 유로가 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후 구글은 과징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022년에는 43억 4천만 유로에서 41억 2,500만 유로로 다소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 사법재판소의 법률 고문이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라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법원이 이 과징금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징금을 왜 부과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유럽 당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부과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이유일까요? 네, 구글은 우선 안드로이드 체계 안에서 이 자사 앱들을 우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미리 사전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공정 경쟁을 함께 저해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구글 검색이나 또 구글 플레이 같은 앱을 제조사들이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해서 다른 경쟁 앱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네,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의해서 좀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배력에 대한 남용으로 보고 있는 건데 구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구글은 이번 권고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현재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게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파트너 그리고 앱 개발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또 유럽과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은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글에서는 계속해서 이 독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지금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독점 행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요즘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또 급상승을 하고 있고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0%까지 이어졌다라는 소식인데 주가 상승세 굉장히 무섭네요. 네, 말 그대로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대형 기술주들이 무역 전쟁으로 대부분 연초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키워왔었죠. 그런데 이 팔란티어만 연초 대비 80%가 넘는 폭등세를 이어왔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무역 전쟁의 무풍지대가 됐던 건데요. 현지 시각 18일 기준 팔란티어 주가는 이번 주에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향후 3년 동안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매출의 580%를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대감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먼저 팔란티어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모두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정부 쪽 사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또 방위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팔란티어가 미국 안팎에서 더 많은 정부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 투자에 적극적이었고 미국의 동맹국 역시 방위비를 더 쓰라는 압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팔란티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5%나 증가했고 총 6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이 71%나 성장했고요. 또 같은 기간 미국 정부 부분은 45% 성장했는데 이 역시도 높은 수치지만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 붙는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정부기관들과도 오랜 신뢰를 함께 쌓아왔고 또 대테러나 정보 분석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계속된다면 증권사와 애널리스트 평가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커진 만큼 지금 방산주 관련돼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이든 민간 측이든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고 계약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1년 동안 팔란티어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또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기준으로 평균 목표가는 86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1년 전만 해도 20달러 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지금 매수 시엔 하락한다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최근 목표가 100달러 이상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또 증권가들도 많아서 앞으로 실적에 따른 추가 상승 여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평균 목표가인 86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가 한 100달러까지 얘기를 한 만큼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슈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들어가도 되려나라는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언제쯤이 좋을지 좀 예견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모틀리풀에 따르면요. 현재 팔란티어는 최근 12개월 기준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600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아직은 재무 성과에 비해 주가가 꽤 높은 편이라는 건데요. 이 좋은 실적 발표나 정부의 방위비 증액, 그리고 신규 계약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재무 지표와 관계없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경기 불확실성이나 악재가 나오면 변동폭이 클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보복관세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80달러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었죠. 앞으로의 실적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엔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도 또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80달러 이하까지 내려갔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고 PBR 그리고 변동성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변동성이 더 있고 86달러 선에서 더 내려왔다가 목표 주가가 또 100달러까지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출과 순이익 쪽에서는 꾸준히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코어 위브입니다. 요즘 AI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엔진을 달고 질주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코어 위브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어위브의 주가가 최근 또 큰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코어위브는 AI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칩을 이용한 AI 성능 테스트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또 한 번 크게 자극했습니다. 더불어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AI 업계에 떠오르는 강자라고 평가받으며 주가가 또 크게 한 번 올랐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떠오르는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픽칩을 활용한 AI 성능 테스트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이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 ML펄프 공식 AI 성능 평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테스트를 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약 2,500개 엔비디아 GPU를 활용을 했고요. AI 계산 작업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 규모는 이전 클라우드 업체 제출 기록보다 무려 34배나 큰데요. 이런 성과는 코어위브가 AI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된 강력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회사 기술 책임자는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AI 연구소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과가 코어위브의 AI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해줬다고 또 한번 밝혔습니다. 네, AI 시장 안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다라고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의 클라우드 업체에 제출한 기록보다 무려 34배나 큰 기업이다.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GPU를 활용했을 때 역대급 AI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파악해 보시면서 아무래도 성장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대규모 계약 소식까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네, 코어위브는 어플라이드 디지털 7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규모의 계획을 또 맺었는데요. 노스다코타 데이터 센터에 AI 고성능 컴퓨터 장비 운영에 대한 필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AI 산업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하실 때는 또 한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어위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70달러 규모의 전력 계약을 성장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 기반이 확보가 된 만큼 앞으로의 이 주가 탄력에 대해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 자체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특징주 김민 앵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경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키워드인데요. 가장 먼저 아무래도 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추경을 했습니다. 어제 추경된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HBM4 양산에도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호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수원 소식입니다. SMR 관련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요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어제였죠.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4.25에서 4.5% 동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은 이게 더 불확실하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 좀 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준은 현행 4.25에서 4.5% 사이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네 번째 동결이고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함께 나온 경제 전망과 또 점도표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1.4%로 낮췄고요. 반대로 물가 전망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됐는데, 즉 경기는 둔화하고 있고 또 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배경이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른다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짙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네 번째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스탠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런 흐름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각국에 높은 관세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미국 경제에 두 가지 방향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세가 결국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전에 들여온 수입품들이 유통되면서 관세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연말쯤이면 물가가 다시 크게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둔화 신호입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9% 줄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줄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비교적으로 튼튼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고 또 금리 인하도 어려운 이런 삼중고 구조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과연 물가를 더 중시할지 아니면 경기 둔화를 먼저 막을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점도표 보면 올해 2번 정도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일까요? 네, 사실 이번 FOMC 점도표를 보면요. 위원 19명 가운데 8명이 지금 올해 0.25%포인트를 두 차례씩 인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연내 금리를 아예 안 내릴 거라고 본 위원들도 7명이나 됐는데요. 3월보다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인하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강해진 이유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 둔화 신호가 보이는데 동시에 물가도 다시 오를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뭘 우선을 해야 할지를 두고 아직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이 아직 괜찮으니까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반대로 지금 이미 경기가 식고 있으니 하루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을 향해서 멍청이라고까지 비난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부 엇갈림이 하반기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파괴적인 사람이다라고까지 언급한 만큼 계속해서 비판적인 태도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7월에 한은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 좀 쉽지 않게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항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무려 2%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은이 지난달에 한 차례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추가로 더 내릴지에 대해서는 꽤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추는 상황에서 우리만 계속 낮추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국내 상황도 현재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이번 달에만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자금이 더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자산 시장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 경기, 금융시장 안정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당장 오는 7월에는 금리를 한번 쉬어가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환율과 부동산 모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책적으로도 쉽게 손을 쓰기는 어려운 그런 제약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의 안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7월에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려가 또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기회와 또 리스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언제든지 실물 지표 변화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뀔 수가 있는 구간인데요. 특히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금 같은 안전자산이나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자산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소비재 중에서도 생필품처럼 수요가 꾸준한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서 리스크를 나눠가는 전략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를 미리 예상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또 안정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물가나 고용, 소비 같은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거나 오히려 좀 안전 자산이 높은 쪽으로 이 확보를 해놓으면은 포트폴리오 정리해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였죠.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추경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진작에 초점을 뒀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경정이 10조 3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쓰이는 세출 확대가 20조 2천억 원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핵심은 뭐니 해도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분들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겁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경기를 띄우기 위한 촉진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꽤 넓게 풀릴 예정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카드사나 유통 플랫폼과 협력을 해서 정산도 빠르게 이뤄지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명단이 이미 확보된 계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체감 속도도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경 지금 국민에게 모두 지급이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소비 진작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굉장히 넓게 풀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뭐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또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부는 꽤나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고 소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건전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국가 재정을 쓸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비 쿠폰이 완전한 보편 지급은 아닙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만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선별 지급을 적절히 절충한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나 여당 쪽 입장은 소득 구간 따지느라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을 해서 소비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또 하나 강조되는 점은 이 쿠폰이 단순 현금이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매출로까지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부분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은 할인율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중 효과도 노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 쿠폰이 발행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투입된다라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들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포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비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민생 전반을 폭넓게 뒷받침하겠다라는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꺼번에 사들여서 최대 80%까지 탕감을 해줍니다.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리될 연체 채권이 총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고금리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자는 낮추고 또 상환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재창업 지원금이나 경영 컨설팅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업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36만 명까지 늘어나고 또 구직급여 예산도 1조 3천억 원이 추가가 됐고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다시 가동이 됐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시 시작이 되고 영화나 공연, 숙박 같은 5대 생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무려 780만 장이나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절감과 동시에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추경안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잡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뭐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도 들리고 지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또 폭넓고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이것이 바로 나라 살림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도 49%에 근접하고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분명히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다른데요.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기보다는 적시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도 재정 준칙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보단 지금을 경기
기반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재정 여력이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니고 지금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국채를 20조 원 가까이 추가로 발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빚이 너무 불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는 세입 기반을 더 넓히고 지출 구조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고요. 다만 일부 야당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추경이 소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 중심의 방향이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건전성을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아끼기보다는 지금 적시에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실제로 민생 회복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디램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삼성전자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SK하이닉스에서 이 디램의 1위 자리를 좀 내줬던 만큼 이번 행보가 반격의 시작이다라는 입장들도 있는 상황인 건데 삼성전자 좀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10나노급,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공정의 6세대 디램 수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바로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생산은 평택 4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연내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메모리 초격차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산되는 디램은 HBM4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기술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율이라는 건 한 장의 웨이퍼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칩이 몇 개나 나오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삼성은 수율을 50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30%도 안 됐던 걸 감안하면 정말 큰 진전인데요. 이 모든 게 전영현 부회장이 기술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구조 재설계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말에 양산하려던 계획을 1년 이상 미루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고 이게 주요했던 건데요. 삼성은 지금 생산 라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평택 4공장뿐만 아니라 화성 17라인도 일부 라인을 새롭게 바꾸고 있고요. 특히 평택 공장의 전체 생산 능력 중 40% 이상을 이번 차세대 디램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런 삼성의 이번 전략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반격 시나리오로 읽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수율을 보면 30%에서 이제 50에서 7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삼성의 HBM 기술력도 다시 회복세에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네. 바로 AMD와 브로드컴 이 두 핵심 고객사를 다시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는 주요 팹리스 기업이라서 상징성이 꽤나 큽니다. 우선 AMD는 최근 AI 가속기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HBM3 12단 제품을 탑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브로드컴도 삼성이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다시 공급 계약이 성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HBM3 시장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이번에 삼성이 다시 주요 고객을 되찾으면서 기술력 회복의 신호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건 고객사들이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 형식으로 외부에 직접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삼성 HBM 기술력이 다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삼성은 내부적으로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향후 HBM4 시장에서도 AMD나 브로드컴이 삼성의 우선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결국 이번 계약은 단기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중장기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도 다시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AMD와 브로드컴 다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이죠. 바로 SK하이닉스와의 비교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삼성이 기술에 대한 회복을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주력에 대한 상품을 더욱더 생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같은 시장에 있긴 하지만 좀 전략이 다른 점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다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회사가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좀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이미 작년 8월에 개발을 완료했고요. 수율도 평균 80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여서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산을 조금 미루고 당장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는 HBM3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품은 현재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이닉스는 수익성과 효율을 최우선에 두고 이미 점유율이 높은 주력 제품의 역량을 집중하자는 방식이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최근 HBM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압박이 훨씬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고 빠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기조이고요. 삼성은 지금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서 기술력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결국 같은 목표를 두고도 현재 포지션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고 빠른 판단이 중요할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우리 반도체 투톱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